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 6장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라는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1번은 앞서도 보안 내용인데요. 기초재고자산, 단기매입재고자산, 이게 판매가능 재고죠. 단기 판매냐, 단기 미판매냐로 나눈다고 했어요. 판매된 부분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안 팔린 부분은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재고자산의 단가가 예를 들어 100이야. 단기매입재고자산은 매입을 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0짜리도 있고 110짜리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이 중에 팔린 부분이 100원짜리가 팔렸는지 120원인지 110원인지 남아있는 것도 얼마짜리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매입 단가가 서로 다른 재고자산, 즉 기초재고와 단기매입자산의 매입 단가가 다른 아이템들이 섞여 있을 때 어느 것이 판매됐고 어느 것이 기말에 계속 보유 중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가 자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자산을 결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원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싼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팔렸다라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혹은 매출원가를 이번엔 좀 높이려고 그래. 그러면 비싸게 매입한 것이 여기에 팔렸다고 주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재 290페이지 4.2절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매출원가나 기말재고를 구분해서 결국 당기손익을 조작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후에 바꾸지 말고 계속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라 하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 등을 말하는데요. 단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법 많은데 벌써부터 머리가 막 아파와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290페이지 아래에 표 4의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상품을 한 개씩 두 번 매입을 해요. 첫 번째 살 때는 1,000원, 두 번째 상품을 살 때는 1,200원 이렇게 두 번을 샀는데 단기 중에 이 중 한 개를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1,000원과 1,200원 판매 가능 재고는 2,200인데 이 중에 1,000원짜리가 비용이냐 아니면 1,200원짜리가 비용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1,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팔았으면 여기가 매출원가, 나머지 1,200이 기말상품 재고에. 반대로 1,200에 매입한 상품을 팔았으면 매출원가가 1,200, 기말상품은 1,000. 따라서 자의적 구분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 조작이 가능해요. 몇 가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자, 개별법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개별법은 어떠한 재고자산에도 공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법을 적용해요. 따라서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뒤이어 설명하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더 나아가서 IFRS를 적용 안 하는 우리나라 로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입선출법도 가능합니다. 단지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개별법부터 보자고요. 개별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일단 외견상 상품들이 구분이 돼야 돼. 생긴 게 달라야 돼. 똑같이 균일하게 생긴 거는 이게 100원짜리인지 110원짜리인지 105원짜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외견상 일단 다른다면은 이야기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는 상품들의 매입원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을 때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그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매입원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얘를 매출원가로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별 주문 제작 판매, 유니폼한 재고자산을 다량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개별법을 적용하게 하면 의도적으로 단가가 높은, 단가가 낮은 재고자산을 선택해서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forced in, forced out의
줄임말이고요. FIFO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매입한, 즉 forced in, 창고에 먼저 들어온 게 forced out, 먼저 출고가 됐다, 먼저 판매됐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3개를 샀는데요. A1, B1, C1 이렇게 순서대로 샀다 치자고요. 이때 창고에서 나가는 것은 A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B가 먼저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걸 구분 안 하고, 즉 실제 물량 흐름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매입한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팔렸고 하나가 안 팔렸다 그러면은 먼저 매입한 A와 B가 나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B1이 매출원가고요. C1이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항목으로 기말재고자산 원가가 구성이 되고요. 기초재고 내지는 초반에 매입한 것이 매출원가로 대체가 된다고 보면 되죠. 후입선출법 last in first out입니다. LIFO라고 하는데요. 선입선출과 반대입니다. 즉 A1, B1, C1을 주고 이렇게 재고자산을 매입을 했어요. 2개를 팔았대요. 이때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부터 판 걸로, 그래서 C를 팔고 B를 팔고 2개를 팔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1에 매입한 건 기말재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매입한 항목 순서대로 C를 매입하고 그 다음 B를 매입하고 이랬잖아요. 얘네들이 매출원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기초재고 내지는 전년도 재고일 수도 있어요. 전년도 재고, 기초재고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매입한 그런 항목들로만 구성이 되죠. 앞서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IFRS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가중평균법이라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메소드입니다. 기초재고자산,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 중 어느 것이 먼저 출고됐는지 뭐 이런 가정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1, B1, C1 이렇게 차근차근 샀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얘를 하나로 풀링하는 거야. A, B, C. 이 중에 2개가 팔렸대. 그러면은 이 중에 3분의 2만큼이 매출원가, 하나가 남은 거 3분의 1만큼이 기말재고 자산을 구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중평균법을 쓸 때 계속기록법이냐 실질재고조사법이냐에 따라서 가중평균법의 용어가 다소 달라요. 계속기록법일 때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장부기록을 할 때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면 이를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법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린다. 당연히 그렇죠. 처음 들으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4를 한번 볼까요? 먼저 개별법을 보자고요. 갑회사에서 단기 중에 발생한 재고자산 관련 거래가 주어지는데 갑회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기초상품 재고가 6만원어치가 있었대요. 3월 15일에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23만원에 또 샀대요. 별도로 운송회사에 운반비 만원을 지급했으니까 3월 15일 매입은 모두 상품의 취득원가 24만원이 되겠네. 어쨌든 기초상품 재고하고 3월 15일 상품은 외견상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별법을 적용한다고 보니까. 4월 20일에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기초상품 전체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10일에는 3월 15일에 매입한 상품 중 30%를 14만원에 팔았대요. 매출원가는 얼마냐라는 건데요. 4월 20일 날 기초상품 전체를 11만원에 팔았대요. 이게 매출이고 매출원가는 6만이겠네. 이거에 대한 거.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한편 5월 10일에 매출은 14만원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24만원에 30%겠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3만원에 30% 72,000 하여 매출원가의 합은 13만 2천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은 이와 같이 특별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그 한 로트별로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구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입선출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후입선출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6장에서는 예제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단위원가 결정 방법인데요. 자, 기초재고가 100개가 있대요. 단기에 매입을 2번 합니다. 2월, 8월 400개, 500개 모두 1000개인데요. 판매 가능 재고가 요 단가를 보면은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라요. 기초재고는 단가가 1000원, 2월 10일은 1100원, 8월 10일 매입분은 1200원 이렇게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자, 매출을 하는데요. 4월 달에 300개, 11월 달에 400개, 700개를 팔아요. 1000개 중에 700개를 팔았으니까 300개가 남을 텐데 실사를 해보았더니 실사 수량도 300개래요. 즉 감모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감모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 뒤에 다음 시간에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함께 볼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방법에 따라 각 회사의 단기 매출, 원가, 기말재고 자산 계산하라는 건데요. 장부기록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도 있고 계속기록법도 있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단위원가 결정 방법,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FIFO, LIFO, weighted average. 물론 LIFO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만 있고요. IFRS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비교 목적으로 후입선출, 선입선출, 평균 어떻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후입선출법까지 함께 연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두 6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이면서 선입선출법이래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할 때마다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매출만 인식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하죠. 따라서 그림으로 본다면 기초재고가 100개입니다. 2월 10일에 400개가 추가되고요. 8월 10일에 500개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모두 1000개인데 이렇게 다 해놓고 이 중에서 모두 700개가 팔린대요. 700개는 선입이 선출이니까 여기서부터 700개죠.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 이렇게 여기 700개 차근차근. 그래서 여기까지가 700개고요. 나머지는 300개는 기말재고인데 300개는 얼마짜리로 보면 돼요? 1200이고요. 700개는 이 중에 100개는 1000원, 400개 다 팔렸겠죠. 1100원짜리. 그리고 8월 10일 매입분 중에 1200. 그래서 매출 원가는 각각 요 곱한 거, 기말재고 자산은 300에 1200 곱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기말재고 자산 36만이고요. 단기 매출 원가 100 곱하기 1000, 400 곱하기 1100, 200 곱하기 1200 이래도 되고요. 또는 요것처럼 기초재고가 10만 아닙니까? 거기에 단기 매입 44만, 60만 거기서 기말재고를 빼도 나오고요. 뭐 2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도 편하게 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나오면 빠른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지재고조사법인데 후입선출법이래요.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100개, 1100원짜리 400개, 1200원짜리 500개 해놓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부터 팔려나간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00개, 600개, 700개 여기까지 팔렸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팔린 거 200에 200개에 1100원, 500개에 1200원이 매출원가고요. 기말재고 자산은 이 2월 10일 매입분 중 200개, 기초재고 100개 요것이 기말재고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32만, 단기 매출원가 요 82만. 물론 단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도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죠.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그 가중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1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몰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다 곱해서 이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0 하면은 에버리지 코스트가 114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00개가 팔리고 300개가 안 팔린 거라며 700개 곱하기 1140이 매출원가, 300개 곱하기 1140이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물론 매출원가를 700 곱하기 1140으로 하지 않고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도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 5, 6번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데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계속기록법은 매출할 때마다 즉 출고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이와 같이 상품 수불부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편한데요. 자, 기초재고는 100개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고요. 자, 2월 10일 날 1,100원짜리 400개가 요 풀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 각 계층을, 레이어를 구분해야죠. 1,000원짜리와 1,100원짜리. 따라서 두 개 계층으로 남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월 15일에 출고가 됩니다. 300개를. 그럼 300개는 선입이 선출이니까 여기서 먼저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개, 200, 300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100개는 1,000원짜리, 200개는 요 1,100원짜리에서 나가니까 남은 것은 200개에 1,100원짜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일단은. 한편 8월 10일 날 1,200원짜리 500개가 또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죠. 200개는 1,100원, 500개는 1,200원. 이게 현재 8월 10일 재고자산이고요. 이후에 400개가 팔린대. 그럼 400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요 200개에서 먼저 나가고요. 500개 중에 200개가 나가겠네. 즉 1,200원에서. 요게 매출원가고요. 그럼 나머지는 300개, 1,200원짜리 300개가 남아있겠네. 따라서 기말재고는 바로 요 36만 원이고요. 매출원가는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인데 36만 원, 78만 원. 앞서 물음 1번 실지재고조사법에서의 선입선출법도 36만 원, 78만 원. 즉 선입선출로 단위원가 결정을 하게 되면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계속기록 선입선출 문제가 나오면은 굳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상품 수불부 형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와 같이 계산을 해도 돼요. 두 방법이 같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이라면 일단 1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합쳐놓고 여기서부터 끊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계속기록은 뭐예요? 기초재고 있고 2월 10일 날 매입했는데 그 다음에 판매하니까 여기부터 잘라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죠? 근데 또 팔리죠? 어쨌거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을 하든. 따라서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모두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매출원가나 기말재고를 뽑아내는 방법이 편하죠. 그러나 후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앞서 했던 실지재고조사법과 지금 5번 물음에서 보듯 계속기록법의 경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볼까요? 자, 기초재고는 1,000원짜리 100개입니다. 2월 10일 1,100원짜리 400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로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선입선출과 같습니다만은 4월 15일에 300개가 팔렸대. 이때 300개는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나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100원짜리가 300개가 나갔으니까 이제 100개만 남게 됐네. 이와 같이 1,000원짜리, 1,100원짜리 합쳐서 200개가 있고요. 자, 1,200원짜리 500개가 또 합쳐 들어갑니다. 이후에 400개는 여기서 팔리는 겁니다. 또 1,200원짜리. 따라서 기말재고는 1,000원짜리, 1,100원짜리, 1,200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매출원가는 이게 매출원가고요.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기말재고는 요거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물음 2번과 금액이 많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계속기록법인데 가중평균 방식을 택하는 게 이동평균법인데요. 계산이 제일 지저분해요. 그래서 외부 시험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기초재고 1,000원짜리 100개가 있습니다. 이때 1,100원짜리 400개가 들어오면서 이땐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버킷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500개가 합쳐집니다. 얼마에? 10만원과 요거 44만원도 하면 5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54만원 나누기 500 하여 역으로 에브리지 코스트를 뽑아냅니다. 1080. 그리고 나서 300개를 출고를 하는데 얼마짜리냐면은 요 1080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1080원 200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1200원짜리 500개가 또 그 버킷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개, 500개에서 700개가 되고요. 21만 6천원에 요거 둘 더하면은 60만원 하냐? 81만 6천원. 81만 6천원 나누기 700 하면은 1166.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올림하고 끝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동평균법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근사치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11월 15일에 400개가 팔렸는데 1116원에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2월 10일 날 1100원짜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1000원이 1080으로 바뀌었고요. 8월 10일 날 1200원짜리가 또 합쳐지니까 1166으로 바뀌고, 이렇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계속 매입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무빙 에버리지, 유동평균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 두 개 곱해서 더한 게 매출원가고요. 마지막 금액이 기말재고 자산이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에버리지 코스트 계산을 할 때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원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교재 299페이지 표 5를 보면 방금 보았던 예제 5번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를 보여주는데,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와 단기매입, 상품재고 금액을 합친 것과 똑같죠. 그래서 1140은 똑같아요. 이거는 다만 기말재고자산이 보다시피 선입선출 36만원, 가중평균, 후입선출, 부등호를 굳이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되고요. 기말재고는 선입선출이 제일 작네. 계속기록을 적용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실질재고조사법과 같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만 실질재고와 계속기록의 금액이 같고요. 가중평균이나 후입선출에는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르지만 부등호 방향은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기초재고 1000원, 단기매입 1100원, 고다매입 1200원 이렇게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자 보십시다. 이제 계속 기초재고, 단기매입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선입선출을 사용하면은 여기부터 매출원가로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막판에 산 게 기말재고가 되고요.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커요. 최근에 높은 금액으로 샀던 거니까.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매입한 것부터 매출원가로 빠지고 기초재고 내지는 초반에 산 게 기말재고 아닙니까? 따라서 기말재고가 가장 적어요. 가중평균은 요 중간,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의 중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선입선출이 기말재고가 제일 많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매출원가가 제일 적다는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가 적으면은 세전이익이 제일 많죠. 비용이 적으니까. 세금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세전이익과 부등호 방향이 같습니다. 가중평균은 중간이고요. 그래서 각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기말재고나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가 이번에 내려가는 케이스야. 그러면 모두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복습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해놓았는데, 교재 300페이지 위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주석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즉 다음 시간에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걸 보면 돼요.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이다. 평균법을 적용한다. 미착품이라는 것은 발주를 했는데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회사에 입고는 안 됐고, 뭐 배로 온다든지 항공기로 온다든지 아직 결산일 현재 오고 있는 중인 요거를 제외하고는 평균법입니다. 보통 미착품은 개별법이고요. 구분이 되니까.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사뭇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00년부터 몇 년 동안 막 경제가 엉망이 됐었죠. 그때를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4대 메이저 정유회사가 있는데요. S-오일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네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S-오일과 나머지 회사가 그 정유업 재고자산에 적용하는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달라요.
S오일은 선입선출이고요. 나머지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오일뱅크 이런 데는 가중평균법을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선입선출, 어차피 IFRS 적용 경우 후입선출은 사용 못하고요. 선입선출, 가중평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선입선출이든 후입선출이든 방향에 따라서 좀 심각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조금 무디게 하기 위해서 가중평균법을 흔히 사용을 하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업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죠. 세상이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자마자 세계 경제가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향이었죠. 자, 매입 단가가 하락이 될 때 가중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 매출원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먼저 전기 2월 단기에 초반에 매입한 거 점점 떨어지죠. 얘네들부터 매출 원가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보다 매출 원가가 더 많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S오일의 영업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여기 책에는 설명 안 됐습니다만은 이후에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올랐죠. 이때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쳐다볼 때 단순히 이 회사가 영업 실적이 좋군, 나쁘네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항상 상품 매매업에서는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주속의 회사가 채택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합니다. 수고하셨어요.